로마인들이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비웃던 민족이 있습니다. 글자도 몰랐고 도시도 없었습니다. 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년쯤 세월이 흐른 뒤 천년제국 로마의 서쪽 절반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숲속에서 살던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그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를 잠시 벗어나 안개 자욱한 북쪽 숲 게르마니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게르마니아는 지금의 독일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과 폴란드 대부분까지 아우르는 땅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넓었습니다. 서쪽은 라인강이 로마의 갈리아와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남쪽은 다뉴브강이 국경이 되었고 남동쪽으로는 카르파티아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섰습니다. 북쪽 끝 발트해 너머에는 얼어붙은 바다가 있다고만 어렴풋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게르마니아는 지금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기번은 두 가지 증거를 듭니다. 첫째는 강물입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이 겨울마다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야만족 군대는 일부러 한겨울을 골라 강을 건넜습니다. 기병과 무거운 짐수레까지 끌고 얼음다리 위를 지나간 것입니다. 둘째는 술록입니다. 술록은 혹독한 추위가 있어야만 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 시절에는 독일과 폴란드를 뒤덮은 헤르키니아 숲에 술록과 큰 사슴과 들소가 살았다고 합니다. 기번은 당시에 게르마니아가 꼭 캐나다 같았다고 썼습니다. 끝없는 숲이 햇빛을 가리고 늪이 땅을 덮어 추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매서운 추위가 게르만 사람들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남쪽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억셌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용기마저 얼려버리는 겨울 전투도 이 북방의 자식들은 아무렇지 않게 견뎠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게르만의 한 갈래인 킴브리 전사들은 눈 덮인 산에서 넓은 방패를 썰매 삼아 미끄러져 내려오며 놀았다고 합니다. 추위가 이들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놀이터였던 셈입니다. 다만 거꾸로 이탈리아의 여름 햇볕 아래서 맥을 못 추고 병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억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게르만족의 생활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였습니다. 게르마니아라는 책 한 권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기번은 이 책을 돋보기 삼아 숲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훗날 유럽의 학자들은 이 야만족의 뿌리를 한껏 부풀렸습니다. 자기 민족의 족보를 노아의 방주까지 끌어올리는 학자들이 넘쳐난 것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도 타타르 사람도 저마다 노아의 몇 대 손인지 될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스웨덴 uppsala 대학의 루드베크라는 교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가 바로 스웨덴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문자와 천문학과 종교까지 모두 스웨덴에서 나왔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기번은 이 화려한 자랑을 단 하나의 사실로 무너뜨립니다. 타키투스 시대 게르만족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자야말로 문명인과 야만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다. 글을 아는 사람은 독서와 사색으로 자기 경험을 몇 배로 불리며 먼 시대와 먼 나라를 살아간다. 그러나 글을 모르는 농부는 한 뼘 땅에 묶인 채 정신을 쓰는 일에서는 함께 밭을 가는 소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다. 말섭지만 뼈아픈 말입니다. 도시도 없었습니다.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게르마니아에서 도시라고 부른 곳이 90군데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숲 한가운데 세운 거친 울타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사들이 싸우러 나간 사이 여자와 아이와 가축을 숨기는 피난처였습니다. 게르만족은 오히려 성벽을 경멸했습니다. 성벽이란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갇히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코엘른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노예살이의 울타리인 성벽을 허물어라. 사나운 짐승도 가두어 기르면 용맹을 잇는 법이다. 집은 통나무를 얽어 짚을 덮은 둥근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영이 빠질 구멍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겨울에도 짐승 가죽 한 장이면 옷은 충분했습니다. 살림은 더 놀랍습니다. 게르마니아에는 금도 은도 철도 지독하게 귀했습니다. 훗날 유럽에 철을 대주게 되는 스웨덴 땅조차 제 발밑의 보물을 몰랐습니다. 무기를 보면 사정이 드러납니다. 무기에 쓸 쇠조차 넉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 가까이 사는 부족들이나 로마 은화를 조금 만져봤을 뿐입니다. 안쪽 깊은 부족들은 돈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것이 장사의 전부였습니다. 로마가 족장들에게 선물한 은그릇을 받고도 제 손으로 빚은 흙그릇과 같은 값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기번은 여기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돈은 인간의 근면을 일으키는 가장 보편적인 자극제이고 쇠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 어느 쪽도 없는 민족이 야만에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농사도 형편없었습니다. 해마다 경작지를 새로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땅을 정성껏 가꾸지 않았습니다. 과수원도 가꾼 목초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흉년이 들면 젊은이 셋이나 넷 중 하나가 고향을 떠났습니다. 무기와 가축과 식술만 챙겨 낯선 땅으로 쏟아져 나간 것입니다. 떠나는 무리가 워낙 커 보였기에 북쪽은 민족을 끝없이 쏟아내는 창고라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훗날 학자들이 따져보니 과장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느낀 두려움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는 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답은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과 밭일과 가축 돌보기는 모두 노인과 여자와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정작 힘센 전사는 화덕 곁에 누워 먹고 자는 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타키투스는 여기서 인간 본성의 묘한 구석을 짚어냅니다. 기번이 옮긴 그 말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평온을 미워한다. 빈둥거리기는 좋아하는데 조용한 것은 못 견딘다는 뜻입니다. 무료함에 짓눌린 영혼은 강렬한 자극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자극이 되어줄 것은 전쟁과 위험뿐이었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소리는 이들의 귀에 오히려 반가운 음악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계절에는 도박과 포금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밤낮 없이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취한 자리에서 칼부림이 나 친척과 친구의 피가 흐르는 일도 잦았습니다. 도박은 더 무서웠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사내는 마지막 판에 자기 몸과 자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면 순순히 제 몸을 내밀어 묶였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상대라 해도 운 좋게 이긴 자의 손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것을 명예의 빚이라 부르며 끝까지 갚았다고 하니 어이없는 고집이면서도 어딘가 서늘합니다. 술은 보리로 빚은 독한 맥주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갈리아의 포도주 맛을 한번 본 자들은 그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라인강 기슭에 포도나무를 심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땀 흘려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게르만의 수치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향한 갈증이 국경 침략의 이유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심한 야만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로마인이 잃어버린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기번은 그 이유를 꿰뚫어 봅니다. 가난이 자유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재산이야말로 압제를 붙들어 매는 가장 단단한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수이오네스 부족은 불을 명예롭게 여긴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군주의 지배를 받는다. 재물이 쌓인 북쪽 구석의 부족만이 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무기마저 시민이 아닌 노예의 손에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게르마니아 대부분의 땅에서는 사정이 정반대였습니다. 자유민의 아들이 어른이 되면 부족 회의에 나아가 방패와 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사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평화, 재판과 족장 선출 같은 큰일은 모두 무장한 전사들의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낮은 웅성거림으로 물리쳤습니다. 명예로운 싸움을 제안하는 웅병아가 나서면 방패와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물론 그늘도 있었습니다. 늘 무기를 들고 모였기에 술기운과 파벌에 달아오른 회의장에서는 말보다 창이 먼저 나서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칠고 위태로운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도 결정은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자유민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는 왜 이들에게 무너졌을까요? 글자도 돈도 없던 이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에 길들여진 로마인들은 자유 대신 안락을 골랐습니다. 기번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현대 유럽에서 가장 문명이 앞선 나라들이 바로 이 게르마니아의 숲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법과 풍속의 원형이 그 거친 제도 안에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가졌고 게르만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가진 쪽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지킬 것이 많아집니다. 지킬 것이 많아지면 사람은 몸을 사리게 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배짱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하던 젊은 날에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살림이 늘고 자식이 크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풍요가 곧 힘은 아니고 가난이 곧 약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조용히 일러줍니다. 지키려는 마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곧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얼어붙은 숲의 게르만족,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게르만 전사들이 족장과 어떻게 목숨을 거느리로 묶였는지 충성과 명예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